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새해 이제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들 다. 올해는 지난해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잘 극복을 하고, 새해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내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극복이 돼서 정말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 이렇게 복된 새해를 좀 다들 지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꽃이 참 이렇게 참 아름다운 꽃이 여기 있는데 새해라서 여기 계신 윤 팀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걸 마련하셔서 상당히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 꽃 때문에 제 얼굴이 딱 죽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네. 지난해 마지막 날에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결론, 그러니까 요약이 조금 남긴 했는데, 일단 새해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채널, 섭 채널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서, 일단 오늘은 조금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해 새해 시작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모든 걸 다 제치고, 이 꽃처럼 아름다운 좀 예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원래 저희가 이제 이 강의 쭉 시리즈를 계획했던 것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부는 이제 서론이고 두 번째 2부가 이제 자연이라서 이른바 자연과학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과 생명이라는 그런 부제로. 그래서 3부가 사회와 인간이라고 해서 과학과 문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1부에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물질과 대칭성 얘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2부에 자연, 물질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쭉 했었던 것이 자연현상의 역학적 기술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른바 고전 물리학이니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근대 물리학이 되면서 상승 이론과 양적학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떠오름과 통격학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엔트로피, 정보, 확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복잡계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였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긴 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생명과 환경의 얘기는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이제 기후랑 관련돼서 기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와 개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환경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환경의 가장 궁극적인 환경은 결국 우주인데, 우주가 이제 남았는데, 하여튼 말씀을 이제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에 가면 이제 사회와 인간이 돼서 이른바 이과에서 이제 문과로 이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회와 과학, 그리고 과학과 인문예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과 교육. 그래서 이것이 이 온전하면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제가 최종으로 생각했던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완성이. 그런데 그래서 원래 순서를 생각하면은 지금 요거를 이제 아직까지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주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로 넘어간 것이 순서겠습니다만, 새해가 이제 새해 첫날이고, 또 채널도 바뀌고 그런 바람에 조금 이걸 이제 바꿔보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게 7로 들어가서 7이 이제 보시면은, 이 과학과 인문예술이죠. 요걸로 지금 잠깐 들어가서, 이 7에서 말씀드릴, 7장에서 말씀드릴 게 이제 과학과 인문인데, 여기서 과학에서 인문학, 과학의 인문적 조면 수학과 과학, 과학과 이렇게 나오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문화 언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네, 세 번째로 이제 과학과 예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흥미를 많이 가지실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술의 문제일 것 같아서 요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뛰어넘어서 일단 예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면은 과학예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본 예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물리학자라서 예술가나 예술평론가 입장에서 예술을 보는 건 당연히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자는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학의 눈으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복잡계란 말씀을 이제 오래전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술을 한번 좀 새롭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하는 거.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문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철학에서 이거하고 예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이걸 전체를 좀 결론을 내는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은 이 과학으로 본 예술이라서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좀 안타깝게도 과학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얘기를 조금 얘기하고 이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조금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좀 본격적인 예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본 예술을 약간 서론으로 과학자의 관점에서 혹은 과학의 관점에서 과학의 눈으로 한번 예술을 보자는 건데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할 건 당연히 과학과 예술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데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다른 걸로 보통 생각을 거의 극과 극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분들은 과학과 예술은 정반대다 아예. 왜 그런가 하는 거 한번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을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본성으로 한번 좀 비교해보고 과학과 예술의 본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추구 대상과 방법에서 한번 어떻게 다를까. 발전 방식에서 어떻게 다를까. 그 다음에 관점에서 어떨까. 또 기능과 목적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과학과 예술을.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자 본성에서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성과 논리를 추구한다. 이성과 논리다. 그러면 예술은 이성의 반대가 감성, 논리의 반대가 상상. 그러니까 과학은 이성과 논리, 예술은 감성과 상상.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 다음에 그러면 추구 대상과 방법에서는 자 과학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우리가 알아내겠다, 발견하겠다. 그 예술은 마음과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차이가 뭐 굉장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가치란 말씀드렸는데 가치.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걸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최상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유명하죠.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가 가치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선미라고 생각하시죠. 진선미. 그러니까 참됨, 좋음,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가치하면 딱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런 가치에서 그러면 과학과 예술은 어떻게 다를까? 자, 과학과 예술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이치, 진리, 그러니까 요것이 과학이고 아름다움, 요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마도 보통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현상의 이해, 현상을 이해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는 건 자연현상을 이해하려는 게 자연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겠다는 게 사회과학인 거죠. 하여튼 현상의 이해, 즉 어떤 뭘 발견하겠다. 그 다음에 예술은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건 이제 구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견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뭐 되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마 여기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차이를. 그럼 발전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느낌의 차이가 있죠. 뭐냐? 우리가 과학은 명백하게 진보한다 생각하거든요. 예술도 진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과학에서는 제가 뉴턴보다 제가 월등히 과학을 잘 압니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뉴턴 정도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감히 얘기하지만 아인슈타인보다 제가 더 물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학은 진보하니까 지금의 과학이 뭐 뉴턴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20세기의 아인슈타인이나 뭐 슈레딩어 시대보다 분명히 더 과학이 더 진보를 했고 제가 더 잘 알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술도 그러냐? 예를 들어서 현대 뭐 예술가가 예를 들면 무슨 뭐랄까요? 고흐나 뭐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 시대 고흐 아니면 좀 더 가서 뭐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보다 더 예술가 더 뛰어나냐? 좀 그건 갸웃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뭐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근데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이게 생각할 텐데 예술은 아마도 굉장히 주관적이다 생각하실 겁니다. 객관과 주관이라는 걸 엇갈릴 거라 생각이 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기능과 목적에서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 과학이란 건 뭔가 이렇게 기술과 연결되니까 물질 문명적인 거고, 뭐 예술이라는 건 당연히 정신문화의 그 최고봉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과학과 예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느낌이 보통 뭐 이렇게 느낌이 들죠, 당연히. 그러면 정말 과학과 예술 근본적으로 다른 거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과학과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냐?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교만 놓고는 보면은 당연히 달라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음악 미술 시간도 있었겠고, 교과목이. 그리고 이제 과학 과목, 뭐 물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참 달랐겠죠? 굉장히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느낌이 분명히.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시간하고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큰 이유가,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결국 출발은 근세적인 이분법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근세 이분법 하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르네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이분법. 정신과 물질 딱 나누듯이 이렇게 이분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에는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뭐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또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 구분이 안 갔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런 걸 보면 이 출발이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확 나눠진 거는 분명히 근세적인 이분법에서 출발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과 예술을 다시 한번 좀 따져보자 이겁니다. 정말 이게 다른가 하는 걸.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술 얘기한다고 했는데 역시 과학으로 본 예술이니까 과학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술가가 본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가 본 예술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과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다시 따져보자는 겁니다. 다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를 좀, 제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한 강의 내용을. 자, 우리가 고대는 우주를 우리가 혼돈이라 생각했거든요. 혼돈. 그래서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 이거는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혼돈이라 했습니다. 장자에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죠. 혼돈이란 말은 장자에 나온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근세로 오면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행성계 운동이죠. 사실은 행성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해서 행성계가 해주를 돌아가는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계절이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생기니까 우리가 달력이란 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새해가 딱 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달력이 딱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행성계 운동이 아주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는 혼돈이 아니구나. 오히려 거꾸로 뭐냐. 근세에 와서는 우주는 오히려 질서다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케오스가,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 거죠. 완전히 우주라고 하는 게 이제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다. 질서가 있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대표가 이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여기 대표로 꼽힙니다만 나한테 우주의 그 초기 조건을 주면 내가 우주를 완벽하게 예측하겠다, 미래를. 그런데 보통 라플라스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라플라스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초기를 알 수도 없고 그 정보량을 우리가 연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다라고 한 게 라플라스 핵심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이치를 탐구해서 다양한 자연상을 우리가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주는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믿어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른바 이론과학, 물리학이라는 게 이제 얻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론과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체계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라고 하는 보편적 체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해주위를 돌기 때문에, 규칙을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럴 때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우리가 이른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한 거거든요. 중력의 법칙, 중력 법칙. 중력 법칙이라고 한 건 이제 이른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낸 건데, 뉴턴, 잘 알고 있는 뉴턴. 근데 중력의 법칙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가 있고 주위에 이제 지구가 이렇게 해주를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해와 지구 사이에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중력의 법칙이라는 건 어디 있느냐? 순전히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상해서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실제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건 모형이고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이 공간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예술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창작물이거든요. 창작물. 그런데 물론 예술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결과의 현실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경험적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가 하는 거를 자연현상을 봐서 이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런 만드는 거가 이것이 기술하는 게 정말로 현실하고 맞는가, 일치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증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당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 없으면 사실 예술과 똑같은 건데,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술과 차이점이. 그래서 실증을 검증한다는 거, 현실성, 결과가 정말로 현실적이다. 이걸 통해서 검증을 해서 우리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증의 검증이 안 되면 이거는 과학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유명했던 얘기가 오래전입니다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줄기세포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뭐 황아무이라는 사람이 저랑 같은 대학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뭐 줄기세포를 만들어 갖고 뭐 그랬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가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전혀.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 아닌 거죠, 전혀.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만 빼면은 예술과 과학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결론 말하면, 자, 예술 작품과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둘 다 이것만 무시하면, 이것만 생각 안 하면 둘이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대칭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예술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뭐 대칭이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되고, 과학에서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칭성이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죠. 과학이나 예술이나 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라는 것도 자연을 다루지만 예술도 자연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해한다.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을 예술에서는, 과학에서도 이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고 예술도 다루는 이제 방법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학에서 대칭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의 대칭성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사실은 이제 과학의 대칭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과학의 대칭성이란 건, 그 예술의 대칭성, 과학의 대칭성이란 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란히 옮김의 대칭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성립하면 저리로 가도 성립하느냐. 그 다음에 방향의 대칭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성립하면 뭐 이런 방향으로 성립하는가, 방향의 구분이 없는가. 그 다음에 시간 옮김의 대칭이라는 거는 그렇게 오늘 성립하면 뭐 내일도 성립하고 100년 전에도 성립했고 뭐 1000년 지나 성립할 거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과학의 대칭성 문제인데, 아니면 또 중요한 거 하나는 홀짝성,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쉽게 말하면 거울 대칭을 얘기하는 거죠. 거울 속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가,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 과학을 강의할 때 얘기한 거라서 뭐 그냥 일단 복습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혹시 그걸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앞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술의 대칭성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대칭이 있는데, 음악에서 대칭에서도 시간의 옮김의 대칭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홀짝성, 뭐 시간 대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고전 음악에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보면은 흥미로운 대칭성이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대칭이 미술의 대칭성 훨씬 더 명백하죠. 나란히 옮김이라든가 돌림이라든가 홀짝석이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차원의 대칭성 이렇게 2차원, 3차원, 4차원 가는 거 기억하시나요? 물리학, 자연과학에서 과학에서 2차원, 3차원 가는 게 바로 뉴턴의 고전역학이 만들어준 게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거고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만들어준 게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이 대칭인데 이런 것들도 미술에서 이런 비슷한 대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중세 미술가라 아니면 이제 반 고흐 아니면 이제 마티스라든가 뭐 에이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대칭성에서 혹시 그 과학에서 대칭성 깨짐이라는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물리학에서 이게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대칭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대칭성 깨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리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그것이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 대칭성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는 거.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물이라는 건 대칭성을 완벽하게 있는 건데 얼음이 돼버리면 대칭성의 일부가 깨지는 거거든요. 대칭성 일부가 없어집니다. 깨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정돈됐다. 질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자연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그렇게 예술에서도 대칭성이 완벽하지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깨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문적이라서 앞에서 자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양의 어떤 대칭이 있다는 거는 뭔가 보존되는 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강의하긴 했었는데 기억을 다 못 하시겠죠. 대부분 다 아마. 그러니까 나란히 옮김 대칭이 있다는 건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는 거는 운동량이라는 게 보존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모레나 100년 후나 아니면 1000년 전에 똑같다는 거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존되는 양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대칭성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양이, 물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바꿔 말해서 무슨 얘기냐? 뭔가 대칭이 깨진다는 거는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칭이 있다는 건 보존된다는 얘기니까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는 보존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역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뭔가 보존된다는 건 그냥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느낌인데 보존이 안 되면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한 사람이 사실은 그 화가 중에 빙상 반 고흐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가에서는 이제 바흐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국이론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파국이론을 제가 얘기했던 건 수학에서 파국이론이라고 물리학에서 상전의 현상인데 물이 얼음이 되는 것 같은 건데 이거에 대표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사현상에서 그 촛불 집회에서 어떻게 탄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를 제가 이걸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현상에서 다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있고 물리학에 과학에 관련돼서 예술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음악의 대칭성이 참 음악이라는 건 정말 희한한 게 뭐냐? 음악이라는 건 원래 청각예술이죠. 듣는 거라 청각예술이라는 거는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이라는 건 딱 보면 영원히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음악이라는 거는 듣고 딱 지나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청각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이라는 건 시각예술인데, 청각예술이라는 건 시간의 문제죠. 이 시각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술 같은 거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시각인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서 시간의 대칭성을 좀 생각하자 이거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 옮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뭐 조금 있다가도 그러냐, 1시간 후도 그러냐, 뭐 10분 전도 그랬느냐. 그 다음에 시간 되짚기는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 반대로 갈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음악이 왜 흥미롭냐면 음악 자체는 청각 예술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만 음악을 그러니까 정말로 연주하는 사람은 정말 시간으로 되는 거죠. 청각이 끝나지만 이 시간을 공간으로 살짝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음악에서 시간을 공간으로 살짝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각을 시각으로 살짝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뭐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 이게 뭘까요? 뭐 명백하죠. 음악을 시각화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악보죠, 악보. 악보지 않습니까, 악보. 그러니까 악보는 공간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공간에 표현하죠. 그래서 시간을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여기 나라는 게 솔작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바흐의 이제 악보인데 바흐의 음악 후가라는 음악입니다. 디아토 후가 그러니까 후가 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인데 거기 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간 원래 연주하면 시간 오지라는 거지만 이제 이 악보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가만히 시간에 문제가 없고 공간을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 나란히 옮김이 있고 이게 쭉 반복되는 거 보이는데 여기는 이것이 좀 한참 있다 또 똑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시간의 옮김의 대칭이 있는 건데 이거를 실제 연주할 때는 시간의 옮김이죠. 시간. 지금 이제 우리가 공간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홀짝성 대칭도 있습니다. 위아래 이렇게 위로 쭉 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냐 이게 대칭, 양쪽의 대칭으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의 대칭성을 보여주는 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보다 미술이 훨씬 더 우리의 직접적이죠. 이 미술 대칭성인데 이건 시각예술이라는 건 공간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피에르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 미술 화가인데 여기 그러니까 플라젤라티오네 디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채찍질 그러니까 이 성서에 나오는 그 잡혀갖고 이제 채찍질 당하는 거니 여기가 이제 여기 그 예수가 여기 계시죠. 예수가 있고 이 채찍을 내려치는 이게 그건데 뭐 이 사람들은 아마도 뭐 이른바 제사장들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 딱 보시면은,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름다운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들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아름다워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스도의 채찍질. 근데, 딱 보시면 하여튼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진짜. 뭐 아름다움 떠나서 그냥 기분에 딱 느낌이. 이 그림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그림인데. 예. 처음 보실 수 있죠. 2장인 줄 알았어요. 2장? 네. 예. 근데 그렇죠. 자세히 요거는 가까운 걸 딱 그렸고, 그건 좀 먼 걸 그린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냥 사실 뭐, 언근감 표현이 좀 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그 비표현이나 이런 게, 이게 정교하지가 않아서, 저게 같은 그 공간의 밖과 안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란히 있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그 평행하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거리는 이제 그러니까 작다 크다지 멀다 가깝다라는 느낌보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 안에 있는 세 명의 구도하고 밖에 서 있는 세 명의 구도가 그 대칭적으로 그렸네요. 네, 그렇죠.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대칭성을 여기다 아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그다음에 언근법 문제가 이제 아주 강자히 지적할 때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언근 문제. 일단 하여튼 굉장히 대칭성이 숨어 있는 거를 분석을 때 해보면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대칭성들이 쫙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화가지만 이 사람이 기하학에 대한 논문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자입니다. 수학자, 기하학자.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중세니까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예술이라는 게 다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분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따로 있고 과학자가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보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를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러고 이거가 이제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딱 나는 것인 게 있죠. 모나리자도 있죠. 뭐 많죠, 사실. 네, 인체 비례도나 뭐. 너무 멀리 빨리 나가시는데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시는데 모나리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회만차라 보통 하지만 사실 원래 제목은 그러니까 일 세나콜로라 그래서 저걸 그냥 이탈리아 그냥 하면 저거는 그러니까 그냥 방입니다. 방. 이렇게 모여서 하는 토론하는 방인데, 여기서 초회만찬을 했다 그래서 보통 초회만찬을 알려져 있죠. 근데 하여튼 원래 언제는 하여튼 체나콜로. 근데 이것이 보시면은,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이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거든요. 밀라노에 거기 아주 조그만한 성당에 있는데, 원화를 보시면은, 원화 보셨나요, 혹시? 다른 분은 못 보셨나요? 전 자랑해야지. 저도 봤다고. 나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뭘 그것이 금방 아시죠? 딱 이렇게. 여기 예수께서 여기 계시고, 예수의 12제자인데, 쫙 보시면 이게, 언급법을
이게 원금을 쫙 보여줘가 이게 보시면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걷지만 여기 정확히 맞춰서 정확히 원금에 맞춰갖고 아주 도식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그린 그림이라는 게 너무나 딱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건 원근법이고 원근법은 기본적으로 단일 화점이거든요. 화점이 하나.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 화가가 여기 딱 한 군데 딱 보고서 전체를 딱 본 거죠. 하나 화점을 딱 그린 겁니다. 단일 화점이죠. 아주 유명하니까 고정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빨간 선을 이제 가끔 좀 있는 건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황금비례라고 하는 황금률이라는 걸 딱 보여줍니다.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리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보면 단일 화점이나 고정이라는 건 굉장히 분석적이거든요. 아주 분석적이고 개체성이죠. 하나 개체적으로 딱 보고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환원주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에 상당히 아주 훌륭한 그림이지만 하여튼 자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이 많은데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한 저자죠. 요하네스 베르미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세 조금 뒤지만 르네상스 시절인데 여기 제목이 이제 게스트 오프 휘젠 인 델프트라고 해서 델프트의 주택 풍경이라는 겁니다. 부지의 이제 작은 거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델프트의 어떤 거리를 딱 그린 건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보시면 아니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물리학 강의할 때도 정답이 없다는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림은 말 하나만 하죠. 더욱이나 정답이 당연히 없는 거고 더욱이나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더욱이나 뭐 아닌 거죠. 당연히 여기 어떤 느낌이 하여튼 드시나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 전하고 비교해서 자 여기 이런 건데 제가 이건 제 마음대로 하면 여기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이 거지거든요. 정확히 원근법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똑같이 완벽하게 보시면 이 선은 제가 그냥 근 겁니다. 제가 임의로 건데 딱 맞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이 근세 이제 르네상스까지도 굉장히 아주 지켰다는 얘기죠. 이런 완전히. 근데 여기 또 한 가지는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피보나치 넘버라는 게 있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피보나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수학에 설명드리면 F라고 쓰면 F0, F1, F2, F3 이렇게 쭉 나가는데 F0는 처음 0부터 시작하고 F1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는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걸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F3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F0하고 F1을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F2가 죄송합니다. F2가 이걸 더하니까 뭐냐 0과 1 더하니까 1이죠. 그냥 1. 그러니까 F2는 1입니다. 그 다음에 F3는 F1 더하기 F2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F1은 1이고 F2도 1이니까 이거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1은 2 더하기 F3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3를 더하니까 F2는 1이고 F3는 2니까 두 개 더하면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5까지 오지. 5는 F3 더하기 F4를 하라는 얘기니까 이건 F3가 2고 F1은 3이니까 더하면 5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쭉 나가면 이런 식이 됩니다. 0, 1, 1, 2, 3, 5, 8, 13, 21, 30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재밌는 아이디어는 뭐 이게 새끼를 하나 낳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있던 거랑 새끼 하나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크기가 저렇게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데 이 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넘버에서 계속 끝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아주 끝까지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갔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인접한 피보나치 수의 B를 구하자 이거죠. B를 구하면 그리고 n이 굉장히 크게 계속 나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n부터니까 처음에는 요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이렇게 1과 1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에서 하나 위니까 그 다음에 1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는 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5분의 8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8분의 13이 되고 그 다음에는 13분의 21 되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나가면 얼마가 되겠냐 이거죠. 계속 나가면 이런 수로 이런 걸로 만들어서 계속 나가면 끝까지 나가면 이런 값이 됩니다. 1 더하기 루트 5 나누기 2가 되거든요. 대략 1.618 쭉 나가는 수입니다. 무리수라 해서 끝까지 나가죠. 끝이 안 나죠. 이런 수가 됩니다. 요 수를 우리가 황금수라고 합니다. 황금수, 골든 넘버, 황금수. 요 수를 요거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
A4 용지 아시죠? A4 용지가 딱 하나 있으면은 요거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반 딱 자르면? A4 용지 반을 딱 자르자 이거죠. 자르면 요 자른 모양이 이거 좀 잘못 그렸지만 자른 모양이 너무 길게 그렸네. 요 하나 자른 모양을 세우면 이거랑 완전히 닮은 꼴이 됩니다. 똑같이. 이거 또 자르면 걔도 똑같이 나가거든요. 요게 바로 황금수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이거의 비가. 예, 가로 세로의 비가.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비가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A4 용지가 좋은 게 계속 잘라다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4가 굉장히 좋죠. A4 용지가. 그런 게. 근데 미국은 이걸 안 쓰는 거 아시죠? 미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SI 유닛이니까 국제 단위계를 무시하고 안 쓰고 그냥 뭐 인치, 뭐 피트 이렇게 원시적인 단위 쓰기 때문에 미국의 종이 모양은 A4가 아닙니다. 미국은 보통 우리가 레터라고 표현하는 걸 쓰는데 A4가 다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뭉툭한데 레터는 자르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버린다. 계속 자르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소용돌이를 친다고 해서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보시면 바로 피버의 넘버를 그냥 쭉 가게 만들어집니다. 실제 소용돌이 이게 보시면 이게 A와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A4 같은 거거든요. 이게 A와 여기 A만큼 길이고 요건 A 더하기 B인데 요거의 B가 이거 보시면 되죠. 이거의 B가 이렇습니다. 지금 설명한 건데 여기 A고 여기 A 더하기 B면 여기 A 더하기 B죠. 그래서 요게 A 대 A 더하기 B의 A가 요거의 B가 결국 요거 이렇게 잘랐었을 때 바로 A분의 B랑 똑같다는 거. A 나누기 B랑 이런 겁니다. 이렇게 A 더하기 B하고 요 가로하고 세로의 B가 이렇게 했을 때 요게 A하고 B의 B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면 그랬을 때 요걸 풀면은 요 B가 바로 얼마가 되냐? 이게 바로 요수가 됩니다. 요수가. 그래서 우리가 요 B를 황금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레이쇼. 요 B를 말하는 거고 요 B. 그 숫자는 황금수. 요 B는 황금 비율. 뭐 같은 얘기죠. 황금 비율, 황금수 뭐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 서구에서 옛날부터 사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이게 아름다움의 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요거의 B가. 그 보면 이게 제일 그래도 뭔가 그럴듯하게 딱 맞는 그 아주 좋은 그런 직사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주 직사각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많이 이제 본땄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연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물이.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자연물인데 파인애플, 솔방울, 그 다음에 무슨 소라 껍질, 뭐 이런 것들, 선인장, 뭐 달팽이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은하의 그 소용돌이 모습이 이런 소용돌이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런 피보나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연에. 전부 다. 여기는 전부 다 태풍, 허리케인, 태풍, 뭐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씨,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자연이 놀라운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예술의 출발은 적어도 자연에서 출발한 건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알아서 자연에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이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실제로 예술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보시면은 자, 너무나 유명한 거죠. 밀러의 비너스라고 하는 거. 밀러의 비너스 이렇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밀러. 비너스가 이제 원래 용어로는 아프로디테거든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 테스 오브 밀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러 비너스인데 이거가 보시면은 자 이게 뭐 아름다워 보이시나? 굉장히 미인 중에 미인,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서구에서는 이른바 8등신 미인이라고 하는 거죠. 8등신 미인. 이게 왜 8등신이 왜 나왔느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모두리 다 황금 비율, 황금수가 있는 겁니다. 황금 비율이 다 보시면. 이게 8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 크기 하나 하면 2, 3, 4 이렇게 해서 8등신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의 비가 바로 정확히 자, 1대 요게 1.2가 여기 배꼽이 몸의 중심이죠. 여기가 1대 1.618 황금수. 그다음에 요걸 또 나눠서도 여기 여기부터 또 1대 1.68 이렇게 나눠서 아주 중요한 건 이거죠. 1대 1.618 황금 비율을 딱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8등신이란 결국 황금 비율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거를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얘네 이 서구 애들은 그랬던 거죠. 뭐 그림에서 볼까요? 보시면 이게 올브레이트 디러라고 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디러가 아담과 이브, 아담 운트 예바, 아담과 이브인데, 자 아담과 이브 당연히 팔등신 황금비를 그렸거든요. 자 어떠시나요? 뭐 정말 과연 아름다우신가요? 과연 아름다운가요? 예? 식스팩만 멋있어 보여. 어떻게 해요? 잘 한번 식스팩이 멋있어 보이네요. 저 때도 식스팩 있구나.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같은 뭐 묘하게도 여기만 딱 가렸죠. 어떻게 가렸는지 참 그림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분명히 하느님이 창조했을 때는 그런 거 안 가렸을 텐데 왜 이렇게 이건 선악과 따먹은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근데 먹은 흔적이 없는데 이미 요거 선악과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요거 들고 있기만 하지 아직 안 먹은 것 같은데. 않았잖아요. 먹고 난 아직 안 먹은 다음에 것 같은데 가렸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아 그런데 이게 진짜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정말로? 특히 이브 한번 보세요. 이브.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 눈엔 별로입니다. 그렇지. 저도 좀 별로입니다. 저도 사실. 아니 뭔가 조금 팔등신을 이제 맞추다 보니까 좀 어색해 보이죠. 약간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 여기 목과 어깨 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확실히.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디러. 그런데 자 이거는 서구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미인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나라 미인의 최고의 미인 있죠. 보세요. 혜원, 신흥복의 혜원의 미인도 이게 얼마나 최고의 미인이죠. 이분은 팔등신이 아니죠. 어떨까요? 아마도 제가 6등신 정도인 것 같아요. 저처럼 저 정도 딱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6등신. 8등신은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 왼쪽 그림은 디러의 그림은 저거는 어디 있느냐?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좀 있어빌리티 보여야지. 저도 있어 보여야지. 저게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저게 원화가. 이거는 보셨나요? 이거는 간송 미술관에 있습니다. 간송 전형필. 간송하면은 정말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문화 언어 할 때 왜 그러냐면 훈민정음하고 밀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간송보다는 이제 훈민정음을 처음 발굴해서 간송한테 그걸 사게 만든 분이 김태준이라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국문학자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미인이란 게 뭐냐? 또 아름다움이란 뭔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다르죠, 분명히. 미인이란 게 뭐가 아름다움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어떻든 이제 8등신, 그러니까 황금 비율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딱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황금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림 안에 숨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 그러니까 황금 비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 아름다움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중세, 르네상스까지도 사실 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했죠, 이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러니까 비트루리안, 그러니까 로머 비트루리안이니까 비트루리안 사람이란 뜻인데 인체도를 딱 그린 거죠. 인체를 이렇게 모양을 딱. 그래서 이건 예술 작품이냐, 이게 과학이냐 참 하여튼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도 황금비리 쭉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파이럴 이 도는 것이 바로 황금 그 스파이럴이거든요. 골든 스파이럴 이렇게 딱 보시면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다빈치 생각하시면 아까 최후의 만찬하고 지금 이거 비트루리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또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모나리잖아요. 모나리자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모나리자에도 당연히 여기 황금 비율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딱 보시면 1대 1.618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황금수가 여기저기 다 숨어 있죠. 황금 비율이. 이건 유명한 거죠. 아까 베르메어 아까 다른 델프트 거리 아까 그 모양 보여드렸지만 이건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고 보통 얘기하죠.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여기서도 놀랄 만큼 이렇게 황금 스파이럴 황금 비율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누굴까요? 네.
뭐 거기 일화가 많이 있는데 이 화가가 베르미어가 뭐 여튼 그런데 요새 뭐 알 수 없죠. 답은 모른다는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아마도 실물이 아닐 거다. 아니 뭐 모르죠 사실.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자,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너무나 유명하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시타 디 베나라고 하는 거 비너스 탄생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곳곳마다 다 황금 그 비율이 숨어 있거든요.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곳곳마다 숨어 있습니다. 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또 유명한 그림이 또 생각나시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하고 지나가면 섭섭할 사람이 있잖아요. 네,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티칸의 거기 천장화의 이제 천지창조인데 아담의 창조 중에 여기 보시면 말하자면 자 하느님하고 아담이 딱 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황금 비력이 딱 숨어 있습니다. 이게 A 플러스 B하고 A가 숨어 있는데 이걸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요 그림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쫙 돌아 나오게 한 여기도 군데군데 뭐 놀라운 그림이죠. 그런 거 하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양자학 강의할 때 양자학 강의에서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양자학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 네, 그것도 보실까요? 여기 있네. 스콜라 디 아테네. 바티칸 박물관이지, 이것도.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 여기 플라톤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여기 뭐 소크라테스 있고, 뭐 여기 다 널브러진 이게 디오게네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헤라클레이토스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히파티아 있고, 뭐 등등등 쭉 있고, 여기에 라파엘로가 자기 딱 숨겨놓은 자기 딱 있고, 여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름들 다 파르메니데스 있고, 헤라클레이토스 있고, 그 다음에 히파티아, 에피크로스 있고, 아낙시만드로스도 있네요, 저기.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있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있고, 라파엘로가 여기 딱 있고, 그 다음에 제논 있고, 제논 하면서 강의했었죠. 에피크로스인지 데모크리스인지 알 수가 없고, 제논 있고, 하여튼 등등등. 자, 이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다빈치를 본따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가 미켈란젤로를 본따서 그렸다는 거죠. 라파엘로가 다빈치는 굉장히 존경을 했고,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그 당시에 흥미로운 게,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형상을 따갖고 헤라클레이토스를 그렸는데, 서구 사상의 그 주류가 된 것이 사실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더 주류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동아시아 사상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어쨌든, 하여튼 라파엘가 그렇게 그렸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오게네스 있고.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지난번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요것이 보시면은, 이것도, 자, 보시면은, 줄을 한번 쳐보면은 아주 여기 원근법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다빈치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이, 다빈치가 아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정확하게 딱 그 시점을 딱 두고서 완전히 했다는 걸 금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데서도 부차적으로 시점을 둬서 이렇게 쭉 만든 것들이 눈에 띕니다. 상당히 이런 것들도. 그리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것이 황금 비율의 사각형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구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황금 비율들을. 자, 이건 이제 근세 르네상스까지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말하자면 근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르네상스 지나고 이렇게 계몽주의 지나고 그랬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르네상스 예술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이런 게 고전주의라는 건 상당히 그 이성주의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가 오래전에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 기계론적이고 한원론적인 게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조금 거기 벗어나서 거기에 대해 조금 반발로 나온 것이 힘과 운동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제 생각되면서 에너지라는 건 힘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좀 말랑말랑하고 좀 더 자유로워 보이죠. 좀 더 에너지라는 개념은.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총량은 안 없어지지만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면서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이 느껴져서 거기랑 같이 가는 게 예술 사조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도 낭만주의가 이성주의가 고전주의는 이성주의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낭만주의 하면은 미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낭만주의 하면 이 사람이죠.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스퍼 다비트 그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게 참 유명한 그림이죠. Der Wanderer, Weaver, Dem and Nebelmeer. 그러니까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성주의 고전주의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성주의적이고 굉장히 논리이고 기하학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는 여기서 낭만주의, 로만티스즘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여기서 감정이입이라든가 자유로운 개성, 뭐 열정, 상상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게 됐는데 이거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걸 딱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권금법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완전히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 이런 말을 했었죠.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화가는 눈앞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보는 것도 그래야 된다. 이것이 낭만주의의 이제 한참 높아진 낭만주의 얘기고 뭔가 이상한 어떤 숭고함이라든가 신비로움이라든가 잠재력 같은 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때가 1817년에 그린 건데 1817년에 유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무렵에 딱 요 해는 아니지만 이 무렵에 19세기 초죠. 이때 딱 생각나는 그 유럽을 휩쓸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이거든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뭐 휩쓸면서 뭐 유럽을 굉장히 평정했죠. 영국만 빼고는 결국 이제 망했지만 그래서 전쟁에서 뭐 굉장히 전쟁의 어떤 이건 독일 쪽이었기 때문에 프로이센 쪽이었으니까 뭐 많이 지구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참혹한 어떤 전쟁의 어떤 비극적인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기서 종교적인 어떤 좀 회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어떤 인간의 실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 깊이 이렇게 가졌다고 그렇게 좀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이게 보시면은 이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개 바다를 보는 거죠. 뒷면을 보고서 이게 뭔가 이게 보면 주관과 객관의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냐 이거 굉장히 좀 묘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주관이냐 객관이냐 시점이 굉장히 좀 모호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미묘한 부조화가 좀 느껴져서 약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frustration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제가 번역한 거를 쩔쩔맴이라고 불렀는데 쩔쩔맴 이게 복잡성의 가장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이 요소거든요. 복잡성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로 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묘한 기분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걸로부터 근본적으로 초현실주의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르네 마그리트라고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다음에 나중에 이걸로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성이며 감정이냐 상상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에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나가갖고는 자연주의 혹은 사실주의로 나갔습니다. 자연주의,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연주의의 우리가 대표라고 꼽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보면 밀레가 대표죠. 밀레라든가 꼬로, 루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주의 아주 대가라고 한 사람이 꾸르베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꾸르베. 인상파의 핵심이죠. 사실주의의 핵심. 꾸르베가 이런 데는 이제 이쪽에 낭만주의에서 하나 또 바꿔나간 게 뭔가 과학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객관을 좀 더 추구하는 이렇게 좀 낭만주의가 이제 사실 낭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간 것이 뭐냐? 바로 이제 결국 인상주의가 나오고 특히 이제 후기 인상주의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라고 하는 건 뭐 감각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어떤 유연함. 이건 바로 빛이 여기 핵심이 됩니다. 인상주의가 출현했던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빛의 문제였거든요. 전자기파,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 기억하시죠? 전자기파론 나오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식이 다 이해가 좀 더 많이 되면서 인상주의가 출현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고흐나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 후인상주의에서 표현주의까지 이렇게 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초현실주의가 되고, 초현실이라고 하는 건 다시 상상의 복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과학 합리성 객관이라는 것이 다시 낭만주의 돌아가서 상상의 복귀된 게 약간 이런 뜻입니다. 낭만주의가 결국은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현실주의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게 앙드레 브레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이런 Surrealist Manifesto, 그러니까 번역하면 초현실주의자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것이 초현실주의의 시작을 알린 게 됐었죠. 앙드레 브레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근데 하나만 더 하면은 이 낭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프리드릭이라는 사람이 낭만주의자가 이렇게 딱 등을 있는데 얼굴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예, 앞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이렇게 제가 정말 비밀을 펼쳐 보이는 건데 앞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낭만주의자 앞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만티스트 혹은 로맨티시스트. 이 낭만주의자 앞모습. 이런 거죠. 네, 낭만주의자 앞모습입니다. 뭐, 안 믿어지시나요? 네? 바람이 불어서요. 머리 스타일 바람이 불어서. 이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 앞모습이 좋다고. 이거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저 바꾼 겁니다. 딱 바꾼 겁니다, 순간. 배경이 다르고, 얼굴은 같은데, 배경이 다른 거죠, 배경.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윤清자도 계시지만, 낭만주의가 남자만 있을 거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성은 어떨까? 여성은 이제 낭만주의 시대를 더 넘어서서 더 초월해서 이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보여주는 건데 여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예, 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로라 나이트라는 분이 작품인데 Girl at the Edge of a Cliff, 그러니까 절벽 끝에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인데 굉장히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실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있고 인상주의의 요소도 좀 있는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것이 1917년 작품인데 뭐가 생각나시나요? 17년 하면. 그렇죠.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에서 엄청난 그 비극이 하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그래서 이른바 남성들은 많이 죽어버리고 여성이 혼자 남은 여성이 이 세상을 다시 헤쳐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남성의 낭만주의자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그게 핵심 거기에 배경이었는데 여성의 그 낭만주의자는 이거는 이제 보다 더 낭만주의뿐만 아니라 더 사실주의, 더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 하는 한량이 높아지는 그런 여성의 당당한 모습을 흘러서는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냥 제 해석이니까 너무 뭐 믿지 마시고. 근데 뭐 제가 완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결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성의, 그러니까 현대 여성의 아주 강인함과 그런 어떤 그런 느낌. 뭐 하나만 더 한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오늘은 뭐 너무 하나 오래 하기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남아 있긴 한데 이런 문제 이걸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할지는 이거 뭐 이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이 예술 문제에서는 하여튼 이걸 조금 더 역사적으로 나가서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잠깐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상주의, 그 다음에 해서 특히 이제 초현실주의에서 인상주의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근대의, 이 근세 이제 물리학이지만 초현실주의 넘어오면서 근대 물리학 이제 상승신호가 양자역학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 20세기의 예술과 관련져서 음악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미술이 아무래도 주가 되고 그런 걸 쭉 한참 해서 현대 미술까지 현대 추상의 미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리학자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물리학자의 눈으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앞으로 할 얘기가 상당히 길겠네요. 상당히 하여튼 앞으로도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저도 모릅니다. 이 예술가가 예술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 뭐 질문 없으면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일단 이 정도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좀 이게 과학 물리학 강의도 참 쉬운, 참 흥미롭고 그렇게 재미있고 아주 쉬운 것들이 있구나. 앞으로는 이런 쪽이 주가 될 겁니다, 더 주가. 뭐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 그래서 좀 많이 이거 좀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 채널도 많이 좀 특별히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라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제가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오늘 새해 첫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